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신흥국 주가가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미금리 우려 완화에 주가 급등, 국채 혼조, 달러 올랐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은 3.01%가 올랐고 S&P 500 지수는 2.38%, 다우 지수는 1.95% 올랐습니다. 아주 크게 올랐습니다. 모두. 애플은 어제 무려 5%가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6%가 넘게 올랐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경기 부양책이 금리 상승을 이기다. 주말에 통과된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결국 금리 상승을 이겨내고 주가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1조 9천억 달러가 막상 상원에서 통과되면 주가는 한 차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1조 9천억 달러가 미국 GDP의 10%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기 전까지 주가는 오르면서 금리가 1.5% 이상으로 급등할 때마다 한 차례씩 조정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번에 주가가 올랐으니 연준의 총재들이 얘기한 금리 별것 아니다 라고 한 멘트가 통했다고 하는데 시장 금리는 연준 총재가 말로만 썰을 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이 발작을 하면서 실제 10년물 금리가 오르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연준이 국채를 사줘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막 오르면 결국은 연준이 10년물 국채를 시장에서 사줘야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약 연준이 YCC를 한다면 버블은 더 커지고 하락폭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국채를 사주기 시작하면 규모를 줄일 수가 없고요. 규모를 줄이게 되면 버블이 꺼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준 총재들은 최대한 말로만 시장에 경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제 말뚝박기로 30%를 추가로 더 사서 포지션이 60%가 되는 것이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나스닥의 3% 상승은 얼마든지 그만큼 떨어질 수 있을 만큼 많이 오른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변동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큰 만큼 상방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하방으로도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수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남아있는 현금 포지션 40%가 빚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크게 오른 만큼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현금 포지션 40%는 요즘 같은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반드시 필요한 옵션이다. 서브 이슈 첫 번째, 신흥국 주가가 위험하다. 원화 환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달러 원 환율이 1121원입니다. 미국의 달러가 그만큼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벌써 91을 넘었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이 팬데믹 공포에서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백신 보급률이 아주 빠르기 때문에 미국의 기초 체력이 세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면 신흥국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가 빨리 회복한다면 미국으로 돈이 몰리고 그 돈이 미국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에서도 신흥국이니까 돈이 빠져나갈 수 있게 되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나가면 주가가 크게 오를 수가 없습니다. 한국 시장은 원래 10년에 한 번씩 오르고요. 10년을 횡보하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주로 경기 민감주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삼성전자죠. 반도체 쇼티지가 난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주문이 한꺼번에 몰리면 올해는 좋겠지만 다음에는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매년 주가가 오르는 애플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멀티플을 조금 받는 이유는 이렇게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이고 애플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4분의 1 토막 난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 비해서 요즘에 금리가 폭등하는 것도 미국의 경기 회복이 너무 빠를까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이 빨라지고 돈을 많이 푸니까 채권보다는 주식 부동산에 돈이 몰려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죠. 이러면 연준이 양적 완화를 줄이는 테이퍼링을 하지 않을까 시장이 의심을 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 미국 경기가 빨라지는 것을 염려해서죠. 결론입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이 너무 빠르면 신흥국 주가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브 이슈 두 번째입니다. 실리콘밸리는 왜 연봉이 높을까? 개발자님 보너스 1억 모십니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스타트업들은 앞다퉈 연봉 인상이 합류하고 있다. 웬만한 벤처들도 역시 개발자를 잡기 위해 1억 원 보너스 카드까지 내놓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기업 직방은 지난 26일 개발자 채용 강화를 위해 개발 직군 초봉을 6천만 원으로 결정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의학 계열 말고 가장 높은 서울대 계열이 뭔지 아십니까? 예, 바로 이제 컴퓨터 공학과입니다. 왜 그럴까? 개발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요즘에 온 오프라인이 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 앱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온라인 쪽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쪽도 온라인 강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온라인과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직방, 다방 등 앱으로 중개를 하니까 이젠 개발 인력이 갑입니다. 은행 쪽도 뭐 핀테크를 한다면서 개발자는 필수입니다. 예전에 컴퓨터 공학과 교수가 애들이 졸업하면 가장 좋은 데가 게임 회사다 뭐 이렇게 한탄을 했는데요. 이제 개발자는 모든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보면 컴공 출신이 많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86학번이 많은데요. 판교밸리 지금은 뭐 터줏대감 86학번 김범수 한게임 인맥 탄탄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김정주 뭐 회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넥슨이죠. 그리고 김범수 지금 카카오 이사회 의장 그리고 이혜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뭐 이런 사람들이 서울대 86학번입니다. 네, 컴퓨터 공학과도 있고 이제 산업공학과도 있는데 그렇다면 왜 성공한 CEO 중에서 서울대 카이스트 86학번이 많은가? 예, 그것도 이제 컴퓨터 공학과 쪽이 인터넷 혁명이 90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으로 고스톱 그리고 머그게임, 이메일 같은 것들만 만들어도 대박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대학을 나왔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졸업을 하고 90년대 인터넷 물결을 올라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80년대 콩공과는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와서 인터넷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었고 이들이 인터넷 물결을 탄 것이죠. 샤오미의 레이진 회장이 얘기했습니다. 태풍의 길목에 서면 돼지도 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애플이 왜 세계 1등일까? 하드웨어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세계 2등이냐? 윈도우 하나를 만들면 처음엔 돈이 많이 들지만 그 후로는 추가로 드는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구독 경제를 하면 1등 먹는 세상입니다. 뭐 물론 이제 클라우드도 굉장히 크죠. 애플은 애플폰의 조립을 폭스콘에 맡겼습니다. 폭스콘은 매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시설 투자를 합니다. 그래야 애플의 최신식 스마트폰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천문학적인 시설 투자 비용은 영업 이익을 깎아 먹습니다. 디스플레이 업체 하나가 공장을 지으면 2조 이상 들어가고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 짓는데 10조가 들어갑니다. 삼성이 경기 평택에 들어갈 EUV 노광 장비를 활용한 파운드리 라인에 10조 원을 투자했다라는 거고요. 지난해 10월에는 30조 원이 들어가는 평택 상공장도 착공했다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최신 공장에 30조도 들어갑니다. 설비 투자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실리콘밸리 기업은 이런 시설 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에 투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실리콘밸리의 구글 평균 연봉이 얼마냐? 연봉이 얼마냐라고 봤을 때 지금 약 1억 원 수준입니다. 구글의 개발자는 2021년 2월 28일 현재 연구 개발직이 2만 832명입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이 총 얼마나 들까? 그러니까 약 2조 원 정도가 얘네들 연봉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2만 832명 곱하기 1억 원 정도 하면 연봉으로 한 2조 원 정도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의 30조 원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턱없이 작은 비용이고 그리고 30조 원이 적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게 다 영업이익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구글의 사상 최대 매출 잭팟 엑손 40년 내 첫 적자 굴욕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4분기 매출이 62조 원입니다. 1년에 약 200조 원이 넘는 돈이 매출인 거고요. 그런데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겨우 2조 나갑니다.
게다가 구글 경쟁력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죠. 그래서 인터넷 기업의 모든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구글의 컴퓨터, 책상, 의자 빼놓고 뭐 더 있을 것이 없죠. 그래서 수석 개발자가 몇십억의 연봉을 받는 일은 뭐 일도 아닙니다. 뭐 몇백억을 받기도 하고 뭐 스톡 옵션으로 수천억대를 벌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발 인력은 턱없이 모자릅니다. 왜 그럴까?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입학 정원이 55명뿐인 사연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도 이제 39%나 이제 줄어든 거예요. 39%나. 그런데 지금 스탠퍼드 같은 이제 해외 유명 대학은 600명이 넘는다. 뭐 이렇다는 얘기죠. 이유는 이제 컴퓨터 공학과의 정원을 늘리면 다른 학과 정원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취업 안 되는 과를 정원을 줄이고 컴퓨터 공학과의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취업 안 되는 과 교수가 자발적으로 정원을 줄여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굉장히 모자른다는 얘기죠. 한국의 지방대 나와서 구글, 애플,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들어가는 개발자도 많습니다. 만약에 지방대 컴퓨터공학을 나왔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는 원서도 내보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어느 정도는 있겠죠. 예. 저는 이제 구글의 개발자가 쓴 이제 실리콘밸리에 관한 책을 읽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분은 이제 굉장히 한국에서 수모를 많이 당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구글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연봉도 억대를 받습니다. 실리콘밸리에 갔다면 창업을 하거나 스톡 옵션으로 대박을 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발자가 특히나 실리콘밸리의 개발자가 억대 연봉을 받는 이유는 모든 산업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개발 인력이 필요하고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정원이 모자라서고 실력 좋은 개발자 모시기 경쟁에 치열하고 네 번째는 실제 억대 연봉을 준다 하더라도 큰 기업은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서브 이슈입니다. 매뉴얼을 만들 의미입니다. 매뉴얼을 만든 것은 주식 초보자라 하더라도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투자하기 하기 위해서죠.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정보 듣고 누구 말 듣고 투자하면 성공하더라. 이러면 누구가 없으면 이제 실패합니다. 그리고 누구가 하는 말이 전부 맞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저곳을 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돈을 잃고 인생을 허비합니다. 돈을 버는 목적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인데 돈만 벌다가 인생이 다 가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매뉴얼대로 편하게 투자하고 남은 인생을 즐기면 됩니다. 매뉴얼은 철저히 데이터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다. 마이너스 3%가 수없이 뜬다고 하지만 사실 지난 나스닥의 40년간 데이터를 놓고 보면 전체에서 약 2.14% 정도밖에 안 뜨는 아주 희귀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 달을 기다린다면 아주 위험한 일, 뭐 공황 같은 것들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매뉴얼은 손실 최소화의 방법에 바탕을 둡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돈을 잃지 않아야 돈을 법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가 떨어지고 다음날 50%가 올랐다면 본전일 것 같지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100%에서 50%가 떨어지면 50%인데 다음날 50%가 올라봐야 겨우 7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50%가 떨어지면 올라갈 때는 더블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손실을 줄이는 것이 돈을 지키고 불리는 길입니다. 매뉴얼이 완전하지 않은 만큼 매 시간 매일 실수를 바탕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성인이라면 본인의 선택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매뉴얼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게 만들고 큰 돈을 벌지 못하지만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다. 매뉴얼을 바탕으로 자신의 투자법을 만들어 나가면 금상첨화다라는 것이죠. 자, 매뉴얼은 주식 매뉴얼은 마이너스 3%가 뜬 2021년 2월 25일 플러스 한 달 플러스 1일 이후인 2021년 3월 26일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8거래일 상승은 마이너스 3%가 끝나는 신호다. 세 번째, 세계 1등 주식이 더 떨어지면 정해진 비율대로 말뚝을 박으면 됩니다.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흥국 주가가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